네, 안녕하세요. 주식은 역시 기릿의 히릿입니다. 안녕하세요, 기린이 분들. 기릿이랑 산업 스터디를 조금 했었는데요. 관련 공부를 하면서 자료를 조사하던 김에 영상으로 만드는 게 어떠냐라는 이야기가 나와서 오늘 영상으로 여러분들을 만나러 왔습니다. 랜덤으로 돌려서 나온 산업이 농업인데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과 농업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해보려고 합니다. 아주 깊거나 어려운 내용은 하나도 없고요. 가볍게 농업이라는 섹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함께 공부하시죠. Let's get it! 먼저 농업은 종묘, 비료, 농약, 농기계 등의 기업이 포함되는 산업입니다. 국제 곡물 가격이 상승할 때 부각이 되는 테마인데요. 아마도 올해 상반기에 국제 곡물 가격이 쭉쭉쭉 오르면서 농업에 관련된 주식들이 각광을 받았었던 걸 다들 기억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국제 곡물 가격이 상승하는 것은 기상이변, 유가 급등, 그리고 경작지 감소 같은 이슈가 있을 때라고 하네요. 자, 그래서 지금 현재의 곡물 가격은 어떤가 하고 한번 데이터를 가져와 봤더니 지금 요 표를 보시기에는 조금 어려우실 수 있는데 이건 밀이고요. 이건 옥수수, 이건 대두이고요. 여기 보시면 각 연도마다 선의 색깔이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빨간색인 2022년도의 차트를 보면 이렇게 올 초에 상반기에 엄청난 급등을 보여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그리고 7월 달쯤이 되면서 이렇게 깔아앉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옥수수도 마찬가지네요. 옥수수도 상반기에 이렇게 쭉 올랐다가 하반기에 들어서는 줄어들었고요. 대두도 조금 왔다 갔다 하긴 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하락하는 모습을 볼 수 있네요. 자, 그러면 앞에서 제가 국제곡물 가격이 상승해야 농업이라는 테마가 부각된다고 했잖아요. 그럼 국제곡물 가격도 다 줄어들고 있다는데 도대체 왜 이 시점에 농업을 공부해야 할까요? 자, 사실 우리가 그렇게 큰 피해를 직접적으로 겪지는 않았기 때문에 기억을 못 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상기후가 점점 심해지고 있죠. 올해 서유럽에서 이상기후로 폭염이 있었는데 그때 사망한 사람만 2만 명이나 된다고 합니다. 엄청나죠? 그리고 또 텍사스에서 폭염도 엄청 심했었죠. 우리나라도 충청권만 보면 산불이 지난해보다 2.4배나 늘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이상기후로 지구가 몸살을 앓고 있는데요. 그런 것 때문에 저탄소 배출과 신재생에너지 같은 기업들이 많은 관심을 받게 되었는데요. 그런데 이런 이상기후는 당연히 농업과도 관련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최근에 나온 뉴스인데요. 호주에서 밀 공급 차질이 예상된다고 합니다. 호주 동부 지역에 몇 달 동안 호우가 이어지면서 도로가 물에 잠기거나 파손이 되고 재배된 곡물을 운반하기가 어려워졌다고 합니다. 이번에 호주는 풍작으로 부족한 글로벌 공급량을 채워줄 수 있을 걸로 예상을 했었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폭우가 오면서 동부 지역에서 밀 공급이 차질이 빚어졌다고 합니다. 물론 서부 지역이 작황이 좋았기 때문에 이를 상쇄할 수 있을 거라는 분석이 나온다고 하는데요. 어찌됐든 이런 이상기후는 농업에 큰 연관이 있을 수밖에 없겠죠. 자,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아마 이 뉴스도 기릿을 꾸준히 시청하시는 분들이라면 알고 계실 것 같은데요. 얼마 전에 세계 인구가 80억 명을 돌파했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저출산 이렇게 노래를 부르니까 아마도 실감하시는 분들이 잘 없을 것 같은데요. 세계 인구가 80억 명을 돌파했습니다. 1805년도에는 약 10억 명 정도였다고 하고요. 그리고 2011년도에는 70억 명이었다고 하는데요. 11년 만에 10억 명이 늘어났죠. 유엔에서 예상하기로는 2037년에 90억 명이 되고 2080년도에는 104억 명이 될 걸로 예상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2100년도부터 인구가 차츰 감소할 걸로 예상된다고 하네요. 이렇게 인구가 많이 늘어나게 되면 어떤 일이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바로 식량 위기죠. 농사를 짓는 땅은 한정되어 있는데 그 안에서 더 많은 사람이 먹을 수 있는 식량을 생산해야 되기 때문에 식량 안보라는 부분이 대두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나라의 농사는 어떨까요? 한국의 농업 생산 활동은 1990년대 후반부터 이렇게 지금까지 횡보 중이라고 합니다. 사실 1970년도부터 90년대까지만 해도 글로벌 시장 대비해서 높은 성장률을 보여줬었는데요. 농산물 시장이 개방되면서 정체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97년부터 20년까지 국내 농업 생산은 6%가 증가했다고 하는데요. 같은 기간 글로벌은 63%나
3%나 증가했다고 합니다. 면적으로 봐도 국내 생산성은 29%, 그리고 글로벌은 61%가 증가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글로벌 대비해서 정말 낮은 수준인 걸 확인할 수 있죠. 자, 그리고 올해에는 이런 이야기도 있었는데요. 2020년을 기준으로 한국의 식량 자급률은 45.8%라고 합니다. 그리고 사료를 포함하는 곡물의 자급률은 20%라고 합니다. 영국의 이코노미스트라는 곳에서는 세계 식량 안보 지수를 매년 발표하고 있는데요. 2021년 기준으로 세계 식량 안보 지수는 우리나라가 32위라고 합니다. 말은 32위지만 OECD 안에서는 꼴찌 수준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2017년에는 그래도 24위였다고 해요. 그러니까 4년 만에 더 격차가 벌어지게 된 거죠. 자, 그런데 이런 농업에 큰 변화가 생기고 있다고 합니다. 코로나를 겪으면서 대부분 비대면으로 온라인 주문을 많이 하셨을 텐데요.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 같은 것을 통해서 농가와 소비자가 연결되는 채널이 생겼습니다. 저도 고구마나 과일 같은 거를 이런 식으로 주문을 해서 먹어봤는데요. 생각보다 맛있고, 그리고 여기서는 못난이라고 해야 되죠. 살짝 생채기가 있다든지 상품화할 수 없는 그런 과일들을 더 싸게 팔기도 하더라고요. 자, 그리고 산업의 디지털화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국내에서 디지털화가 될 수 있는 업종 중 하나가 바로 농업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농업에는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중 가장 큰 변화는 바로 에그테크겠죠. 농업의 아그리컬처와 기술의 테크놀로지를 합쳐서 에그테크라고 부르는데요. 여러분들이 흔히들 알고 계시는 스마트팜이 바로 이 에그테크 안에 포함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인구가 증가하고 기후가 변화되고, 그리고 사람들의 소득이 증가하면서 소비 패턴이 변화하게 되니까 이런 농업의 기술 발전이 이루어지게 되었는데요. 첨단 기술을 농산물 생산에 적용하는 겁니다. 인간보다 더 획기적으로 생산성을 높일 수 있다고 하네요. 토양의 온도, 습도, 일조량을 농산물 재배에 최적화된 상태로 유지할 수 있게 하고요. 현재는 구글과 마이크로소프트 등 미국 기업이 시장을 장악 중이라고 합니다. 여기 보시면 이렇게 잘 익은 방울토마토만 따고 있는 기계를 보실 수 있는데요. 그래도 방울토마토를 따는 속도를 보면 사람을 따라올 수는 당연히 없겠죠. 그래서 은연중에 기계가 아무리 잘나봤자 아직은 인간보다 농사를 못 지을 거다, 이런 인식이 있습니다. 자, 2016년도였나요? 그 알파고랑 이세돌 구단이 바둑 대결을 하면서 세기의 대결이라고 칭송을 받았었는데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 감명을 받은 네덜란드에서도 이런 인공지능 대회를 열었다고 합니다. 농부와 AI 중에 누가 농사를 더 잘 짓는지 이걸 대회로 열었다고 하는데요. 1차 대회에서는 3개월 동안 오이를 키워서 누가 더 잘 키우는지 그걸 대결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1등한 팀이 바로 마이크로소프트의 인공지능 팀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농부는 2등을 했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이 인공지능 대회의 2회차에서는 방울토마토 키우기 대회를 했었는데요. 우리나라의 디지로그 팀이 3위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농부가 꼴찌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농부보다 AI가 농사를 더 잘 짓는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과학기술일자리진흥원이 2019년도에 발간했던 스마트팜 기술 및 시장 동향 보고서에 따르면요. 2022년에는 세계 스마트팜 시장 규모가 491조 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한국은 2017년에 4조 4,500억에서 연평균 5%씩 성장해서 2022년에는 5조 9,600억 원으로 성장할 걸로 전망했다고 합니다. 현재와 관련된 데이터는 조금 찾기가 어려워서 예전 자료를 가지고 와봤는데요. 어쨌든 매년 성장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런데 우리나라의 스마트팜 기술은 첨단형이 아니라 거의 보급형 위주라고 합니다. 주로 모니터링과 자동 제어 정도까지만 이루어진다는 건데요. 그 말은 앞으로도 더 많이 성장을 해야 된다는 거겠죠.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서 보는 전망을 보면요. 농업용 드론에 관련된 부분은 연평균 22%에서 23% 정도 성장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자율주행 농기구는 연평균 6.3% 성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마트팜은 2025년까지 연평균 9%나 성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네요.
자, 그래서 글로벌적으로 대두되고 있는 식량 안보와 식량 위기라는 문제와 농업의 성장을 위해서 이렇게 정부에서는 여러 가지 정책을 펼치고 있는데요. 2025년까지 식량 종자 정부 보급전 공급률을 60%까지 높인다는 계획을 최근에 발표했고요. 늙어가는 농촌을 살리자면서 5년 동안 청년 농부 3만여 명을 육성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종료되는 세금 감면 제도도 3년 동안 기한을 미루기로 했다고 하네요. 자, 그런데 이 종자라는 것도 진짜 중요하다고 하는데요. 왜 그런지 살펴보겠습니다. 이 종자라는 것이 농업계의 반도체라고 불릴 정도라고 하는데요. 농사를 지으려면 당연히 씨앗이 필요할 수밖에 없죠. 그렇기 때문에 씨앗이 더 중요할 수밖에 없는데요. 우리나라가 종자 수입으로 해외에 지불하고 있는 로열티 규모가 수출액의 2배 규모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농사를 지으려면 이 종자에 대한 로열티를 지급해야 된다는 거죠. 최근 5년 동안 4개 분야 12개 장목에서 종자 로열티를 지급한 금액이 510억 원이라고 합니다. 참고로 여기 안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버섯이 204억이라고 해요. 엄청나죠? 그리고 놀랄 수밖에 없었던 게 있는데요. 우리가 먹는 청양고추, 양파, 양배추, 마늘 같은 종자의 80% 이상이 해외에서 수입한 거라고 합니다. 특히 청양고추 하면 한국이잖아요. 그런데 이걸 수입한다고?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1983년도에 우리나라의 한 종묘회사가 청양고추를 개발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IMF를 겪으면서 그 종묘회사가 외국 기업의 손에 넘어갔다고 해요. 그때 당시에 국내에 있던 큰 종묘사 5군데 중에 4군데가 다국적 기업에 인수합병 되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먹는 청양고추의 100%가 다 해외 종자인 겁니다. 농부는 아무리 배가 고파도 다음 해에 뿌릴 종자는 남겨둔다 라는 말이 있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중요한데요. 그래서 국가에서도 종자에 대해서 주의 깊게 보는 듯 합니다. 그래서 상장된 기업들 중에 종자 회사가 있나 하고 한번 살펴봤는데요. 농우바이오와 아시아종묘 같은 기업들이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앞에서 계속 이야기했었던 스마트팜과 관련된 회사는 그린플러스라는 회사가 있더라고요. 스마트팜을 보급하고 운영하는 기업 중 하나입니다. 자, 그리고 상장되지 않은 회사 중에 하나인 엔싱이라는 회사가 있는데요. CES는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보셔서 알고 계실 겁니다. 20년도에는 최고 혁신상을 받고 그리고 올해에는 혁신상을 받아서 2관왕을 차지한 회사라고 합니다. 우리가 스마트팜이라고 생각하면 대부분 지금 떠올리시는 게 비닐하우스 같은 그런 온실을 떠올리실 것 같은데요. 이 엔싱은 이렇게 된 컨테이너 안에 흙과 태양광이 없이 수경 재배를 통해서 농작물을 재배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노지에서 농작물을 재배하는 것보다 물을 98%나 절약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회사의 미래 목표 중 하나가 바로 화성에서도 이런 컨테이너를 통해서 농사를 짓는 거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엔신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아직까지는 비용이 많이 드는 편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또 다른 기업을 살펴보니까 저가형 스마트팜도 있다고 합니다. 이 저가형 스마트팜은 뭐냐면 이렇게 여기를 보시면 타이어가 이런 레일을 따라서 움직이게 되는데요. 이렇게 타이어 휠을 만들던 회사에서 이걸 가지고 아이디어를 착안해서 만든 게 바로 요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식물이 옮겨지면서 움직인다는 건데요. 농사를 지을 때는 농부가 농작물한테 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건 반대로 농작물이 농부한테 오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작업을 하는 농부는 땡볕에서 고생을 하지 않아도 되고 더 편하게 일을 할 수 있다고 해요. 자, 그리고 농기계도 한번 살펴볼까요? 농기계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너무 빠삭하게 잘 알고 계실 것 같아서 이렇게 기업 이름만 가지고 왔습니다. 존 디어라고 하는 미국계 회사와 에그코 그리고 쿠보타라고 하는 일본 회사가 농기계에서는 글로벌 탑티어 업체라고 하고요. 그리고 우리나라에는 LS엠트론, 대동, TYM, 동양물산 등이 있습니다. 이 세 개의 회사는 자율주행 트랙터를 만드는데요. 그런데 여기서도 존디어와 에그코가 자율주행 수준이 가장 높다고 합니다. 참고로 이 디어라는 회사가 전 세계 트랙터 점유율의 32%나 차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디어 하니까 갑자기
며칠 전에 봤던 뉴스가 떠오르더라고요. 농기계 부문에서 세계 1위라고 할 수 있는 디어가 호실적을 달성하고 그리고 내년까지 호황 사이클이 이어지면서 월스트리트에서도 전망치를 줄줄이 상향하고 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디어의 주가를 보시면요. 올해 상반기에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으로 인해서 공급량 차질이 빚어지면서 이렇게 농기계와 관련된 주식들이 관심을 받았었는데요. 그런데 그 이후로는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줬다가 7월 달부터 다시 우상향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최근에 호실적이 나오면서 갭 상승하는 모습까지 보여주고 있네요. 그리고 다른 회사인 에그코도 비슷한 흐름을 보여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미국에는 디어가 있으면 우리나라에는 이 기업이 있습니다. 이건 월봉 차트인데요. 올해 상반기에 TIM도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줬었고 다시 하락했다가 디어처럼 점점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네요. TYM의 국가별 매출 현황을 보시면 확실히 매출이 쭉쭉 늘어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대동입니다. 대동도 마찬가지로 비슷한 차트 흐름을 나타내고 있고요. 그리고 매출도 쭉쭉 성장하는 모습을 볼 수 있네요. 그리고 앞에서 살펴본 기업들 외에도 상장된 기업들 중에 농업과 관련된 섹터는 많이 있습니다. 중국의 드론 업체인 DJI와 손잡고 농업용 드론을 개발하고 있는 아세아텍이라든지 그리고 DJI의 드론을 국내에서 유통하고 있는 제이시언 시스템이라든지 이런 회사들이 있습니다. 농업 산업을 왜 주목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공부하면서 관련된 기업들이 또 뭐가 있는지도 한번 공부를 해봤는데요. 아무래도 겉핥기식 공부다 보니까 이 내용만으로 투자를 하시기에는 당연히 부족하겠죠. 이번 내용이 흥미롭고 관심이 있으셨다면 여러분들도 한번 더 공부를 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히리씨였습니다. 빠이요!